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이윤정입니다. 수능 전 마지막 종로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비문학 위주로 몇 문제 혹은 몇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 통합 질문인데요. 그래도 아마 수능에 가나 통합 질문이 나올 텐데 가에서 뭘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지, 나에서는 그걸 또 좀 다르게 어떤 점이 다른 지문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가야죠, 그죠? 첫 번째 문단이 중요한 이유는 무슨 얘기를 하겠다를 보여주니까 집중하시고, 이분이 진리론을 주장했는데 현재까지 널리 단계를 거쳐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끝났으니까 이제 이 단계에 대한 단계, 과정, 절차에 대한 글이겠구나. 그죠?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쓰고 있을 시간은 없으니까, 시험 중이니까 적절한 표지판으로 정리를 하면서 읽어갑시다. 진리의 성립은 상황에서 시작된다. 자, 1번. 상황은 두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공인되어 드러나 있는 정상적 요소와 잉여적 요소가 있다. 각각의 설명이 수식어구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계약관계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은 정상적 요소이고 주인은 임금을 받는 건 아니니까 잉여적 요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진리의 성립은 출발 1번 상황. 그분에 의하면 잉여적 요소에 이름이 부여되고 그리고 그 요소들이 하나의 묶음을 이루면, 자, 두 번째 절차로 갑니다. 사건이 된다. 이름이 부여되어 사건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개입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황이 사건이 되려면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죠. 상황이 이름이 부여되어 사건이 되는 과정을 뭐라 한다? 개입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분은 또 예를 들었어요. 고전주의 음악이나 프랑스 노동자들의 활동, 이게 나중에 몇 번이지? 6번 문제 거기 나오게 됩니다. 사건에 충실이 더해지면 진리가 생성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저걸 쓰고 있을 시간은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시험 보는 시간에는. 근데 충실은, 자, 이제부터 뭔가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 그런데 충실은 탐색을 그 내용으로 삼는다. 그럼 탐색이 뭐냐? 정상적 요소들을 비교 분석해서, 비교 분석 읽다 보면 나중에 이 말이 또 나오더라고. 일맥상통하면 사건으로 넣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자, 사건이 됐는데 비교 분석을 하는 거야, 이 타이밍에. 그래서 일맥상통하면 사건이 되고 그리고 아니면 버리는 활동이다. 이걸 지속적으로 행하는 게 충실이다. 그래서 그분에 따르면 또 나와 물어볼 건가 보다, 그지? 비교 분석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함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와, 멋진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가 보다. 이때 사건은 충실이 되면 사건은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실이 갖추어야 할 그 지속성을 뭐라 하는데 이 문장은 잘 안 읽히고 네, 문장이 좀 안 읽히는 문장이고, 하여튼 진리 생성 과정에서 주체 주관적 측면이 깊이 개입한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면 인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and 뭐기도 하다, 윤리적 활동이기도 하다, 이런 진술로 끝나고 있는 글인데요. 바로 5번을 같이 봅시다. 5번은 방금 얘기한 요 과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개입에 의해 사건이 성립됐다면, 충실이 갖추어야 할 지속성이 획득된 건 아니죠. 충실을 해야 일로 가는 건데 여기까지만 왔다고 해서 요거 자체가 완전히 획득됐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충실을 해야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개입에 의해 사건이 성립됐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잉여적 요소에 이름이 부여됐다. 이름은 부여됐죠. 근데 시간적 연속성은 보장이 되려면 다음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보장될 수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실한 탐색이 없다면, 이게 없다면 개입에 의해 사건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사라지게 되겠죠.
시간적 연속성이 보장되는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충실한 탐색이 없다면 사건은 잉여적 요소들의 이름이 부여될 수 없다. 아니, 이름이 부여되는 그것이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부여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충실함의 주체가 존재 방식까지도 바꾸는 경지에 이른다면 아까 그 마지막 문단 경지에 이른다면 맨 마지막 문장이 뭐더라? 인지적뿐만 아니라 윤리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양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5번이었고 바로 그 뒤에 있는 6번은 지금 여긴 없지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6번에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바로크 시대 음악, 그 다음 시기의 고전주의 음악, 그리고 B는 파리코민, 시민계급이 민주정부를 수립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1번부터 봅시다. 뭔가 약간 보기가 길고 어려워 보여가지고 눈치챘죠. 아니야. 읽어보면 사실 안 어려울 거야 하는 그런 눈치. 1번. 바디우는 바로크 시대 음악과 고전주의 음악이 일맥상통하는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된 것이라고 보았겠군. 되게 고마운 문제다. 아까 가의 세 번째 문단인가? 아니구나. 네 번째 문단에 보면 탐색을 설명할 때 정상적 요소들을 세 번째 줄입니다. 잉여적 요소였다가 사건이 된 것과 비교 분석하여 일맥상통하는 관계를 가지면 사건으로 편입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됐다는 거 완전히 틀려먹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주의라는 타이틀이 부여되기 전에는 그 전에 있던 것이 정상적 요소였겠군. 그게 2번 선지이고 3번은 진리가 생성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여기 지워버렸네. 그 일관성, 시간적인 지속성이 있는 그 일관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3번인데, 그러니까 충실이라는 것이 있어야 진리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민중들의 저항이 잉여적 요소였다가 이름을 부여받아서 사건이 됐다. 아까 그 과정. 그 다음 5번을 하신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5번은 상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을 거쳐서 진리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린 알고 있죠. 좀 전에 3번 선지에서도 사건에서 진리가 생성되려면 중간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충실. 그 충실. 탐색을 내용으로 하는 그 충실이 필요해. 그게 3번 선지였는데 지금 5번 선지는 상황에서 사건을 거쳐 결과적으로 진리로 간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는 충실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워낙에 틀렸으니까 답을 1번으로 잘 하셨으리라 믿는데 5번도 조금 충실이 더 있었으면 더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8번. 8번은 가랑 나를 비교하는 글인데 나가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나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동양, 성리학에서 진리, 성리학에서 도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저는 사탐을 잘 몰라서요. 여기 있는 대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경물이란 리를 탐구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경물의 이은, 경물을 하고 나면 치지로 가는데 치지는 리에 대한 알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다. 알이 늘어나는 것이다. 비슷하죠? 절차. 그런 다음에 정심에 도달하겠지. 치지를 통해 획득된 리에,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어떠한 활동을 강하는 일이 성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의는 넷째 줄에 아까 우리가 많이 본 분석, 비교라는 말이 여기도 나옵니다. 분석하고 비교하여 따지는 사고가 성의다. 그리고 주희가 그런 말도 했다고. 사물의 리를 주체의 리와 연관지어 계산하고 분석하여 비교하여 따지며.
분석하고 비교한다는 말은 지금 가에도 2번 나오고 나에도 2번 나왔죠. 얘 뭐 핵심으로 물어보겠지. 안 물어보면 이상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가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고 앞에 가지문에서는 충실이라는 과정이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뭐에 도달한다? 네, 정심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도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8번도 시험지를 보시면 가의 보편적 진리론과 나의 동양의 경물 지지 성의 정심론을 비교한 내용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봅시다. 잉여적 요소들을 정상적 요소들로 편입시키는 활동. 이게 아까 뭐더라? 일맥상통하는 관계를 가지면 편입시키고 비교 분석하는 거였잖아. 탐색입니다. 그것은 개별 사물들에 대한 알미 늘어나는 것인 취지와 유사한 비교 분석하는 탐색이 동양에서는 뭐랑 비슷하지? 성의랑 비슷하죠. 비교 분석이랑 똑같은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성의와 유사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은 틀렸고 그 다음 2번 진리 생성이 윤리적 활동이기도 하다. 이거 아까 5번의 마지막 5번 선지에서도 윤리적 활동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기를 중심으로 움직여 인욕이라고 불릴 수. 인욕은 비도덕적인 건데 윤리적인 것은 동양에서는 비도덕적인 것이다와 비슷한. 네, 말이 안 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사건이 성립됐을 때 그 후에 탐색, 즉 충실의 과정을 해가지고 충실이 더해진다는 것은 경물에 이어서 리에 대한 알매 양이 늘어나는 거는 치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탐색이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뭐였지 아까? 충실, 성의였죠. 지금 8번 문제는 계속 그걸 묻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하는 거가 각 글에서 2번씩 얘기했는데 성의고 그리고 나에서는 충실이다. 그 2개를 지금 비교하게 하는 게 목표인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으로 가봅시다. 그럼 충실함의 주체가 사고 및 행동, 존재 방식까지 바꾸는 게 그 가의 끝에서 2번째 문단 그러니까 2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맨 위 줄에 나와 있죠. 그러면 진리가 된다. 충실이라는 과정이 딱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밑에 보면 이제 성의랑 연결 지으면 이게 맞는 선지가 되죠. 주체가 사사로운 욕망, 이해 득실, 충동적 욕구를 따르지 않는 것. 오케이. 그것이 어디 나오는 말이더라? 나의 마지막 문단의 끝에서 넷째 줄 분석하고 비교하는 거를 설명하면서 즉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사로운 욕망, 이해 득실, 충동적 욕구를 따르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의 맞죠? 그래서 충실과 성의가 서양과 동양이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정상적 요소와 잉여적 요소로 나누는 것은 인식활동에 있어서 동양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존재적 측면이라는 말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인데 본문에 있었겠죠? 찾았습니다. 본문에 나의 둘째 문단을 보면 둘째 문단의 둘째 문장 경물치지 성의 정심론은 비교적 서양의 인식론에 가까우면서도 인간의 존재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논지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우면서도 사실은 이거라는 쪽이다. 라고 지금 써나가는 문장이잖아.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거는 서양하고 좀 다른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5번은 서양의 이거가 동양의 인간의 존재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개입 이거다라고 했는데 나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존재적 측면이 개입하는 거는 서양과 동양의 다른 점이었거든. 그래서 5번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럼 2번째 지문으로 갑시다. 여러분 종로학원 3학기 교재 핵파 모의고사 5회 풀어보셨어요? 거기도 요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리고 수능 완성 유형편 맨 앞에 있는 지문 거기도 네
거기도 국가가 개입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수능 완성 유형편 맨 첫 지문 국가 개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재정정책은 누가 쓰는 거지? 정부가 쓰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쓰죠. 어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올렸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금리 인상, 인하 이런 통화정책을 쓰는 것이고 정부는 재정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럼 정부가 쓰는 재정정책이란 뭐냐? 정부가 사업을 해요. 돈을 써. 세금을 걷어들이는 건 정부의 수입이지만 하여튼 정부가 돈을 써. 그리고 세금 규모를 만약에 줄인다면, 세금을 적게 걷는다면 국민들은 돈이 많아지겠죠? 여튼 그런 식으로 세금 규모를 조절하여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다. 재정정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기가 왔을 때, 경기 침체기는 지금이랑은 좀 반대인데요.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뭔가 일을 사업을 벌리겠죠. 그래서 지출을 늘리거나 댐도 만들고, 혹은 세금을 좀 적게 받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적자 재정이 되지만 여하튼 확대 재정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확대 재정 정책을 썼을 때 무슨 효과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확대 정책을 위해서 정부가 실제로 돈을 씁니다. 쓴 금액보다 총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승수효과라고 한답니다. 좋네. 수요를 늘리려고 확대 재정 정책을 쓰는 건데 더 늘어난대요. 쓴 돈보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정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100억을 썼다. 도로 건설을 하면 정부의 지출은 늘어나겠지만 국민들이 소득은 증가하겠죠. 고용이 되고 할 거니까. 100억 원을 지출한다면 정부 지출 100억이 늘죠. 총수요가 같은 크기 100억만큼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승수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그 효과가 거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의 결과 도로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여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세금이 없진 않겠지만 세금이 없고 이윤 중 일부를 기업에 남겨놓지 않는다면 기업들도 돈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아니면 이윤의 형태로 노동자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효과가 파급되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텐데 다 쓰진 않더라도,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다 쓰진 않더라도 60% 정도만 쓰더라도 100억 플러스 60억 플러스 그런 시기 밑에 어디 주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가 60억 증가하고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결국 이 부분 주석 보시면 100억을 썼는데 정부가 총수요가 250억이 되는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오케이, 그것이 무슨 효과? 승수효과. 확대 재정 정책을 썼을 때 총수요가 그것보다 더 커지는 효과입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편, 자 이제 다른 효과입니다. 확대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건 완전 문제네요. 총수요를 늘리려고 펴는 게 확대 재정 정책인데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있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려면, 정부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죠. 국채를 찍어내면 그 국채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부에 돈을 내겠죠. 그러면 돈은 정부에게 들어오고 시중에 돈은 줄어들 것입니다. 자금을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면 가게나 기업이 쓸 수 있는 자금은 시중에 줄어들겠죠. 시중에 화폐가 줄어들면 이자율은 돈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시중에 돈이 줄면, 적으면 가치가 높거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화폐가 줄어서, 시중에 돈은 통화가 줄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대. 이자율이 상승하면 내가 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로 인해 포기하는, 그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되는 손해가 크게 되겠죠?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게 됨.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이자가 높으니까 투자를 겁먹어서 못하게 되겠죠. 즉 투자가 위축되니까 뭐 된다. 정부는 돈을 쓰려고 국채를 찍었는데 총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랍니다. 구축효과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의도와는 달리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 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이거 뭐야?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밀어낸다는 점에서 밀어내기 효과라고도 한다. 저 용어는 어디서 써먹겠죠? 구축효과 얘기할 때. 자, 그렇다면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썼을 때 효과는 둘 중에 뭐냐? 얘가 크냐 얘가 크냐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만약에 얘가 크면 총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후자가 크면 총수요가 줄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케인즈와 고전학파는 견해가 상반된다. 케인즈는 뭐만 하면 케인즈야. 하여튼 케인즈는 아니야. 구축효과 아니야.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도 투자가 이자율 높아진다고 해서 투자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기업의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 투자하겠어. 막 이렇게 으르릉이 아닌가? 하여튼 이에 근거하여 케인즈는 확대 재정 정책을 써야 돼. 잘 될 거야 라는 인식을 줘가지고 기업가의 본능을 자극한다면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오르더라도 기업의 투자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고전학파는 고전주의, 그냥 맡겨두자 이런 느낌인데 맡겨두자라는 얘기가 맞나?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입장이 다르죠. 정부 지출의 확대로 투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다. 괜히 정부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맞네. 고전학파 그냥 내비두자. 괜히 정부가 뭘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부작용이 나타난다. 정부가 민간을 밀어낸다 했거든. 특히 정부 지출과 세금을 변동시키는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까지 오랜 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평가원에 나왔던 것이죠. 정책 시차.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이미 경제 상황이 바뀐 상황일 수 있어. 그러면 그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 정책이 써지는 거잖아? 그러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밑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 변동폭을 확대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해서 내비두자를 강조했답니다. 10번을 봅시다. 내용 일치 1번. 네, 정확히 맞는 얘기죠. 그 마지막 문단 첫 줄에 재정정책의 효과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의 크기가 어디로 부등호가 가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2번 국가의 재정정책은 경기 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조절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지금 전체 주어가 이거잖아. 국가의 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부 지출과 세금 규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랑 국가랑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쓴 이상한 나라도 있던데요. 하여튼 그래서 국가의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지출과 세금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은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전학판 내비두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문단. 그 다음에 4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의 기회비용, 네, 잘 모르는 단어, 거기 그 부분 그대로 보시면 되죠. 끝에서 두 번째 문단.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구축효과 얘기였고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기회비용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5번. 정부의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기간에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변동폭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구축 10번하고 11번이 지금 같이 돼 있네요. 네, 그러면 11번을 시험지로 보시죠. 제 실수는 아니에요. 11번 내용 일치 문제인데 뭐 간단하니까 괜찮습니다.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를 비교하는 것인데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거기 4번에 보시면 승수 효과는 정부 지출의 축소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의 확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축 효과의 부작용이 구축 효과가 뭐지? 확대 재정 정책을 썼을 때 총수요가 줄어든다. 이게 문제다. 총수요를 늘리려고 확대 재정 정책을 쓰는 건데 총수요가 오히려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나? 더 커지겠지. 그래서 정부 지출의 확대로 인해 생긴 부작용인데 그걸 정부 지출의 확대로 해소할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승수 효과의 부작용을 정부 지출의 축소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에 대한 진술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12번으로 갑시다. 이거 지원금 나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케인즈와 고전학파의 견해를 추론하라입니다. 재난 상황을 맞아 경기가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네. 그래서 지원금을 지급했다. 수십조 단위로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재정 지출, 확대 재정 정책. 재정 지출하려면 국채를 발행해 대부분 그렇게 했겠죠. 과감한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다만 재난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지역 상품권으로 줘서 제한 시간 내에 반드시 쓰도록 3개월 안에 쓰세요 이랬던 것 같습니다. 1번 케인즈는 A국이 재난지원금으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는 이자율이 상승했겠지만 케인즈도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건 아까 인정했잖아. 이자율이 상승했겠지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케인즈 시대에 지역 상품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역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결국 정부가 돈을 쓰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니까 채권을 발행하거나 했겠죠. 국채를 발행하거나 했겠죠. 그러면 시중의 통화가 정부에 들어가고 정부는 채권을 발행했을 거니까 이자율은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도 지역 상품권으로 했어도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케인즈는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전망을 밝게 하면 기업가는 이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밝다는 걸 보여주면 이자율이 높다 하더라도 동물적 본능이 자극을 받아서 투자할 거다라고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2번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케인즈 말고 고전학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민간과 이익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고전학파는 뭐라고 그랬지? 마지막 문단에 케인즈 뒤에 마지막 문단 중간쯤입니다. 정부 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민간 부분이 위축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했어요. 공유가 아니라 얘가 너무 커지고 너무 조그매지고 이 부분은 맞죠. 근데 이익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도 안 되겠죠. 그 다음 4번 고전학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이자율이 상승할 거야. 그러면 기업과는 반대로 가계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고전학파는 재정정책이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가 안 된다.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 정책의 목적도 달성되지 못하고 경기 변동폭을 확대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내용 일치 수준이었습니다. 1번 선지만 좀 일치 수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일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지문은
열기관, 카르노, 평가원 지문이 생각이 났는데 그만큼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글을 다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 자발적 이동이다. 물리하는 친구들 아마 다 알 텐데요. 16번, 17번 중에 17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 이런 문제는 올해 수능에도 나올 거니까 그래서 17번을 가져왔습니다. 가가 이거야. 시험지 보고 계시죠? 일정한 열에너지를 변환하며 영구히 작동하는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의 의미는 어디 있죠? 이 글에 있겠죠? 지금 그 문장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어 뒤에 오고 있어요. 그러면 가의 의미는 바로 그 앞부분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변환된 열에너지는 각종 전달 경로를 통해 온도가 낮은 곳으로 저절로 이동해버린다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아, 이게 다른 데로 이동해버린다, 열이. 그래서 열에너지를 변환하면서 영원히 작동하는 열기관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열기관이 작동해요. 근데 열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딴 데로 자꾸 가. 온도가 낮은 곳으로 저절로 이동해버려. 그래서 에너지의 손실이 나는 거 필연적이라서 영구히 작동할 순 없다 라고 하는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정확하게 뗄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영구히 작동하는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게 간데 열기관의 작동과 무관하게 라고 하면 열기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바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열기관의 변환 과정에서 질서 있는 에너지. 이거는 무슨 말이지? 질서 있는 에너지가 어디 나왔는데 질서 있는 에너지는 그 문단 가라는 문장이 있는 그 문단의 넷째 줄을 보시면 사용 전에 질서 있는 에너지는 사용 후에 일부 혹은 전부가 무질서한 에너지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틀린 말이 되고 내용 일치. 그 다음 3번 열기관 작동으로 인해 에너지의 형태가 변환되면서 에너지의 총량이 감소한다. 우리 상식으로 지워줄까? 네, 그럼 안 되죠. 제시문에 그 문단의 첫 번째 열역학 제1법칙 설명할 때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총량은 일정한데 열기관이 영구히 작동할 수 없는 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각종 경로를 통해서 딴 데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죠. 그 다음에 4번 열기관의 작동이 반복되면서 에너지의 연쇄적 이동 맞습니다. 뒤에 유용성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 문단의 맨 마지막에서 셋째 줄을 보면 사용할수록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서 유용성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도 다 정확하게 떨어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번 봅시다. 제시문은 열기관의 열효율까지 가고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열을 일로 전환한다? 네, 이런 거였겠죠? 열을 100% 일로 변환할 수 있는 열기관은 없다. 이런 거였는데요. 얘는 열 펌프인데, 네, 열 펌프인데 난방 방식이 있고 냉방 방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난방은 열 펌프에 실외기가 있고 실내기가 있는데 유체가 있대. 그러니까 관이 있고 관에 이렇게 유체가 이동하면서 기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잘 모르지만 유체가 집 외부의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난방인데 집 외부가 차갑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상대적인 거잖아. 거기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집 내부의 공기로 에너지를 내는 집 안이 따뜻해지겠죠. 유체가 집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의 파이프를 통과할 때는 냉매가 이런 형태라고. 보통 낮은 압력의 기체 형태로 존재하다가 그 바깥의 차가운 공기 저온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뜨겁고 높은 압력의 기체가 된다. 응축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몰라요. 실내기에서 응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체 내부에 흡수된 에너지를 집 내부에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난방 방식의 실외기와 실내기를 바꾸면 뭐가 된다? 냉방할 수 있겠죠? 이때 열 펌프의 효율성은 열기관의 효율성 아까 뭐지? 열이 100% 일로 전환되진 않는다 이런 거였는데요.
열 펌프는 열을 말 그대로 퍼나르는 거잖아. 열을 열로, 네, 뭐 고온에서 저온으로 혹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효율성은 고온 저장고로 전달된 열 에너지 대에 그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의 비율이다. 얘를 일로 옮길 건데, 에너지를 옮길 건데, 옮기려면 가만히 있으면 옮겨지지 않을 거 아니야. 뭘 해준다? 일을 해주는데 그 일의 비율이 효율성이래. 그럼 일을 되게 조금 해줘가지고 많이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효율성이. 그런 거라서. 그래서 설명한 열기관의 효율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난방 방식에서 집 외부의 공기는, 네, 보기에서 그렇게 설명했죠. 집 외부의 차가운 공기, 집 외부의 어디 있지? 난방 방식. 외부의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 외부의 공기 지금 차잖아. 그래서 저온 저장고이고 내부의 공기는 고온 저장고. 집 안은 따뜻한 상태이죠. 맞습니다. 난방과 냉방 방식 모두 가장 적은 일로 최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렇지, 효율성. 보기의 마지막 문장. 열펌프의 효율성은 열 에너지를 전달할 건데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일을 얼마나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그럼 일을 적게 할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이죠. 그 다음 3번. 열펌프의 방식은 난방 방식이고 1번도 난방 방식입니다. 그럼 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열 에너지의 자발적 이동이다. 자발적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건데 지금 얘는 난방 방식인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렇다면 안 되겠죠. 지금 1번하고 3번은 모순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릴 수밖에 없는데 1번이 맞잖아. 그러면 3번을 제끼시면 되죠. 냉방 방식은 열 에너지의 비자발적 이동으로 볼 수 있다. 네, 거꾸로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냉방 방식은 난방 방식에서의 실외기를 집 내부에, 이거 어디서 봤지? 보기의 끝에서 넷째 줄, 난방 방식의 실외기와 실내기를 바꿔 설치하면 냉방에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보기만 봐도 나올 수 있는 쉬운 선지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선지. 난방 방식에서 집 외부의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 열 펌프가 저온에서 열을 퍼서 고온으로 옮길 거야. 일을 조금 해줘가지고 열 펌프가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겠죠. 온도가 낮으니까 열 에너지가 낮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5번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차분하게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잘 준비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